지난 2일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뒤에 침묵하고 있던 아베 일본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강변이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했고 국제조약을 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계속해서 한국 여행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오늘 첫 번째 반격 카드로 일본의 석탄재 검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일본 석탄 수입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격 카드가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봅니다.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日韓請求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法に基づき、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いずれにせよ、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제기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에 맞서 그 첫 번째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환경부는 그간 일본 석탄재 수입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발표에 따라 뒤늦게 등 떠밀려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석탄재는 방사능, 중금속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조건 여부를 떠나 당장 수입 금지를 촉구합니다. 예, 정태근 의원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아베 총리 입장 달라진 것 없어 보이고 이제 우리 정부도 슬슬 반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꽤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래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석탄재 가지고 맞대응을 했다고 지금 정의당에 있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요즘 제가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서희를 찾고 이순신을 찾던 분들이 서희나 이순신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를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목소리가 높이면서 방구석 여포처럼, 방구석 여포가 뭐냐면은요, 여포가 나가서 큰 창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방구석에서 소리만 질러댄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배 12척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을 울돌목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비방이 뭔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희 선생처럼 정확히 거란이 요구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타결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일본이 1년에 석탄재를 1280톤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국내에 들어오는 게 128톤입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쓰레기가 아니고요. 대부분 시멘트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지금 돈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거 지금 잘못 나온 내용입니다. 일본 석탄재 중에 90%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년간 수입한 석탄재 폐기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90.9%가 일본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뭐냐면은요. 예. 어디다 쌓아두는 게 아니고 시멘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건 뭐냐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다가 플라스틱 폐기물 같이 보내는 것처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것을 규제한다고 해서 일본에서 눈 하나 깜짝거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베가 여전히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좀 전향적인 사고를 하셔서 적어도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8.15 때는 정말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이 우리한테 6번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했잖아요. 비핵화라는 노정을 위해 가지고. 제가 왜 정상회담을 제안을 드리냐면 정상회담을 제안하게 되면 일단 아베가 한국에서 대화를 통해서 풀자는데도 대화를 안 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의 이목이 굉장히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아베가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개입할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이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 아베가 거부한다 그러면 실무 협상이라도 하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더 강공책을 써도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최재성 의원 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경제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목표인가? 저는 조기에 휴전을 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정부가 이번 싸움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를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하시고 어떤 방안으로 싸울 건지 이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야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도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막연히 장기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측해야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을 당시에도 정태근 의원께서 아주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또 특히 기업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석탄재 수입은 조금 별도로 보더라도 정상회담 제안은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한 이 시점에 또 정상회담 뭔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겠죠. 예. 예. 자, 김영주 의원 한번 의견을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한일 간의 맺은 협정을 가지고 아베가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본질적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이 취한 얘기는 말은 이제 국제 조약을 깼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미일에서 미안하지만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무릎을 꿇쳐서 동북아의 패권에서 G2라고 하는 체제에서 일본이 중국으로 바뀐 현실 속에서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과 한국이 같이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한국은 사라져 주라. 우리 발밑에 좀 무릎 꿇어라. 예. 이런 요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계속 종속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어렵지만 자주 독립의 길을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정당성의 변정법이라는 말을 쓰냐 하면 65년 당시에 국가가 개인, 즉 시민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위임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있었고 아무도 그 당시에 국가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고 문제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원심을 깨고 논의가 있는 것처럼 시민사회 성장했고 개인의 요구가 말하자면 달라졌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정당성의 어떤 위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과거에 국제법을 논의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4.16 동포의 경우나 또 중국의 경우나 다른 또 북한의 경우를 포함했을 때 철저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물론 3조에 개인도 청구할 수 없다는 문항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조약이 만들었느냐의 원인 제공이 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일본은 과거에 그때 했다. 모든 그 범죄 사실이나 모든 잘못이 다 그것으로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도 실제로 여전히 그러면 일본 밑에 가서 무릎 꿇는 일을 더 이상 해야 되느냐. 또 그런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탄탄하고 우리의 경제는 위축돼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도 굉장히 경제 활성화가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강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문제는 과연 아베가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차재원 교수. 네. 지금 일부에서는 단순히 우리 대법원의 판결 문제만이 아니고 네. 이번 기회에 일본이 우리의 경제 도약을 좀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예, 저도 뭐 그런 시각을 갖고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베가 지금 노리는 것은 과거사의 족쇄를 벗어나서 벗어나는 것도 제 첫 번째 그러니까 목표일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라든지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일본을 극복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경제 위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고요. 또 궁극적인 목표는 본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위대의 헌법 명문화를 통해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 있어서 일본의 확실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 말 그대로 정상국가를 넘어서 일종의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는 패권국가를 속내는 그런 것까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아베가 이야기한 이 지금 일방적인 협정 파기라고 주장한 부분부터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아시다시피 당시 일제강점기 36년에 대한 이 성격 자체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한국과 당시 일본의 그런 입장 차이가 워낙 명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일본은 합법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이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게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 개인 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본은 당시 그때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무상 2억, 유상 3억을 주면서 그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2005년도 당시 민간공동위원회에서도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반인권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당시 2005년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예. 바로 그 때문에 대법원도 그래서 친일 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베가 이야기하다시피 청구권 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바로 그 때문에 그걸 깼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인 협정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쓰신 건가요? 예? 그래서 판넬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에 일본 이 의회에서도 당시 외무상에게 일본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개인 청구권 어떻게 되느냐. 고노다로가 뭐라 했냐면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아베는 자신이 지금 이 거느리고 있는 외무상 고노다로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길? 예, 먼저 물어보라는 거죠. 고노다로가 묻어보길 그렇게 쓰셔가지고 예. 고노를 묻어버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물어보길. 예,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근데 고노다로뿐만 아니라 1991년도에 야나이 순지라고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일본 관료들이 사실 이 개인 청구권 문제는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도 사실은 2차 대전 당시에 원폭의 피해를 자기들은 입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원폭의 희생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서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인 청구권에 대한 이 지금 이 배상 문제도 그러니까 일본 관료들도 상당히 그 부분은 살아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아베가 주장한 부분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사실 이 한일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좀 따져볼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그 효력이 어디까지일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지금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을 하면은 또 다른 길로 번져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입장을 간단하게 밝혀주시고 주제에 좀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장성철 소장, 지금 네. 아베 얘기도 들어봤고 또 우리의 반격 카드도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우리가 현재 맞서 싸울 수 있는 길인가? 그게 제일 큰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외교적인 해법이고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15 때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좀 제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정부가 정말 장기적인 대책은 아주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소재 부품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고 근데 하지만 9월과 10월에 재고가 바닥이 나서 반도체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자동차 배터리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대한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2차 보복, 일본의 2차 보복이 있기 전과 후에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구체적인 게 나왔어야 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 맞대응 방안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2차 보복 이전의 얘기들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된다. 금융 지원을 하겠다. 소재부품 개발을 위해서 1조 원씩 연 1조 원씩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계 부품 소재 개발하는데 1조 원을 투입을 하는데 저쪽에 보복 카드가 1,200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품이.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400조 원을 그러면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80조입니다. 400조 어떻게 부품 예산 개발에 투입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이 정부의 단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없다. 그래서 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의견 들어볼까요? 예. 뭐 단기적인 대책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단기적 대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러를 당하고 나서 오는 이 충격들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건 솔직하게 어렵다. 그래서 현 정부 또한 단기적 대책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업의 산업 체질 자체를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 있어서의 단계적인 문제는 일정하게 국민들이 함께 감수하고 싸워 나가자라고 하는 솔직한 이야기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무조건적 이 제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앞서 이 자료에서도 봤던 것처럼 아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서 대할 기본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개인적 감정의 문제나 정서적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 사건을 활용을 하면서 참여연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냈고 또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으로의 개헌을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자국 내에 있어서의 여론 결집 현상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한일 경제 전쟁, 일본의 우리는 경제적 테러라고 이야기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상당 부분이 아베를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일본 내부에 여론을 형성하고 결집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수단과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아베가 이 호기를 그동안 이전에 수상들이나 총리들이 감히 사용하지 못했던 대한반도 공격 그리고 대한민국 공격을 활용하면서 정치적인 이 효과들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또 큰 과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던진다고 해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도 뭐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정 문제에서부터 경제적인 이 우위 문제까지 다양한 노림수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뿐만 아니고 남북, 그다음에 북일 관계, 그다음에 한미, 그다음에 미일 관계,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이 다 이 포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자꾸 순진하게 정서적으로 호소할 문제가 아니고 차근차근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실무 협정과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정상이 만나서 해결하는 기본적인 외교적 수순을 밟을 지금은 수밖에 아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책은 지금 의원. 테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경제 침략적 성격이 있는 게 분명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통은 우리가 경제적 보복을 할 때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을 하는데 이거는 수출을 제한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을 타격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침략의 성격이 있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테러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테러. 예. 테러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협상도 안 되고 상대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거 해체시켜야 됩니다. 테러를 벌이는 집단하고 무슨 협상을 해요? 전 세계에서도 테러를 벌이는 집단하고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제가 이 말씀을 왜 표현은, 드리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하면 국민 감정들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마구잡이로 해야 돼요. 사실은 테러를 당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건 뭔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할 것은 뭔가? 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단기 해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시작됐던 원점, 일본이 빌미로 주었던, 얘기했던 소위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진전된 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그 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고조되고 국민 만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정부에는 이순신을 떠드는 사람이 있고 서희를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서희가 얘기했던 외교적 해법, 이순신이 얘기했던 명량해전 해법 이런 걸 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냐 이거예요. 자, 양문석 이사장 먼저 네. 테러 표현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히시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침략의 성격이 있다고 지금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침략의 성격이 우리가 정리를 하면 경제적 테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않습니다. 또한 전쟁은 협상을 해서 끝낼 수 있는 거지만 테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범죄여서 해체시켜야 되고 반드시 적을 박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일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이후에 정우들, 조치들이 일본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일본은 기본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지나 그다음에 여지조차도 남겨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테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저들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을 아주 협소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 테러가 뭐예요? 그래서 테러가. 저는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맞불을 놓고 그리고 후폭풍들을 피해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영역의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경제적 테러를 경제적 테러라고 이야기 안 하고 경제적 침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 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고 현재의 상황을 결국은 주범을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현 정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보수적 시각들하고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네.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테러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적 제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만 얘기를 쓰는데 네. 테러라는 건 뭐냐면은요. 부지부식게 가가지고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예? 굳이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예.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 전쟁을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종전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테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두 분의 주장은 충분히 들었는데 양문석 이사장한테서 테러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듣기는 했습니다만 테러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테러라는 표현 썼습니까? 아, 저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 지금 테러라고 자, 얘기하길래.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테러라는 표현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저는 똑같은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오늘도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이 상대방 국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일단 때리고 들어왔어요. 먼저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훅 하고 맞았습니다. 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맞은 것, 저쪽 테러를 방어하고 방지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에게 명확하게 있다.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전히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부의 이 기본적인 집행 과정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자, 양문석 그런데 이사장 이 이렇게 문제를 하시죠. 계속해서 협정 파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해오고 그다음에 경제적 보복을 해오고 보복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면 리벤저 또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테러라는 개념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보복. 그런데 굳이 경제적 자, 침략의 성격을 양문석 가지고 이사장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테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침략은 더 큰 개념이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보복이냐 침략이냐 하는 것 가지고는 그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보복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시 반격하는 것이 보복이니까 우리는 보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경제침략특별대책위원회라고 정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테러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판정할 입장이 아닙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은 테러라는 표현을 했고 네. 정태근 전 의원은 테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어느 나라가 과연 이게 협약을 어겼느냐. 이거는 이제 협약을 65년 협약을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엔나 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를 보면 조약을 해석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체결 경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문헌주의, 통상적인 문헌의 의미에 따라서 해석한다. 이게 비엔나 협약이에요. 이런 이제 해석 원칙에 의하면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민관 합동이 해석을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은 원폭 피해자,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살린 교포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지만 그러게 강제징용은 이미 문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 6,200억으로 7만여 명을 강제징용자에게 보상을 해준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4명, 물론 이게 우리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어떡하느냐.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본 최고법원, 일본도 대법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 대법원 판결 존중합니까? 아예 일본 판결에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까? 다 이게 무시해버리죠. 따라서 이게 대법원 판결은 국내적인 문제고 항상 이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이게 문제는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협약에 따르게 저는 풀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방법은 협약 제3조 결국 이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게 떳떳하면 왜 미국을 중재에 맡겨서 거기 해결책을 왜 못 찾습니까? 서로 이게 계속 싸워봤자 끝이 안 나잖아요. 당사자끼리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는 이게 저는 공정한 객관적인 제3자 미국이라든지 중재에서 이 안을 찾아주면 그 안을 이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예, 김영주 의원. 전후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국제적 협약이라고 하는 그 정신은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국가 간에 힘 있는 나라와 힘 없는 나라의 국제적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혜적이고 평등한 수준에서 만들어졌는가. 또 그 시대의 인식과 이 시대의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과연 비엔나 협약이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헌법적 또 법률적 기초의 모든 부분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솔직하고 진지한 의견을 내신 거예요. 다만 그렇다면 징용 피해자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조약이 돈을 얼마를 줬던 간에 일본이 한국에 돈을 줬을 때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의 정신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거 지금 현재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와 행태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모든 문제는 그때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고 우리는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산림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가 하는 경우, 한국이 할 경우에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그게 대응할 일본이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대응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베가 보여주는 한국에 대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이 말하자면 비엔나 협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수용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정 교수요? 예, 저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본에도 그러니까 우리의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본인의 주장의 타당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일제강점기의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자신을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제하에서 놓은 판결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주장의 그 정당한 근거로 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2005년도 민간공동위원회 때 당시에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정부가 이 지금 강제 동원됐던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강제징용에 갔다 오신 분들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이 65년도 당시 청구권 협정으로 받았던 그 돈에 대한 이 받은 국가의 책임을 나름대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법적인 이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 2005년도 노무현 정부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이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일본의 최고재판소의 그러니까 결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부당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예, 서정 변호사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자꾸 대법원이 뭐 모든 거라고 건가옥조처럼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 1심, 2심 판사는 청구권이 이게 없다 기각했고요. 대법원에서도 이게 소수 의견은 또 이게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최고 재판이지만 국제 문제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국이 다른 나라 예를 봐야 돼요. 그때 그 2차 대전 후에 중국하고 대만이 이게 50년 식민지였죠. 근데 이거는 대성적 차원에서 배상을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는 3억 4천, 그다음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다 이게 한 3, 4억 불씩 배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국가가 다 협상해서 배상이든 보상이든 다 받았는데 또 이게 개별적으로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일본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그때 용어가 뭘든 간에 일단 이게 그 국가가 협상을 했으면 개인의 청구는 살아있더라도 국가가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신의 직상 안 된다. 이게 2005년 결론이에요. 자, 제가 그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에서 제가 좀 또 어폐를 또 발견한 차정 부분이 교수 있는데 짧게 해주시고 정태근 대만과 의원 발언 관련해서 기다리고 대만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일본 식민지였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데 대만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까? 1894년도 청일전쟁 때문에 그때 당시 청나라가 지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이 영토로 할량해 준 땅이 대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우리를 강제 점령하던 그러니까 이 지금 강제 병합하던 상황과 대만의 경우하고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일본과 말 그대로 전쟁을 하던 과정이었고 우리는 36년 동안 말 그대로 고열을 쪽쪽 빨렸습니다. 그런 측면과 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럼 우리 정부가 가면 일본한테 모든 거 대법원 판결대로 하자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엇박 지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1+1을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청구권 협정은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지금 사법 주권에서 판단된 결론하고 협정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 간격을 어떤 식으로 좁혀보자고 해서 이번에 특사도 지금 두 분인가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1+1, 더 나아가서 2+1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놓고 일본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일본이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정말 잠깐만요. 정말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에 단초가 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쭉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아베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 과연 그런 것이냐 하는 부분 우리가 안 따져볼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관한 토론은 사실 우리가 뉴스와이드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담론이고 또 결론도 나지 않을 부분이라서 짧게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어차피 나왔으니까 정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정태근 의원 말씀까지 듣고 진도를 빼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가 그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우리 헌법 10조에는 분명하게 규정이 났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법원의 판결이 그에 근거해서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헌법 8조의 9조인가 8조에 보면은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드 보복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들이 유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불가침의 인권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법률이라는 것과 외교라는 것과 정치가 존재를 하는데 당연히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그 법률에 근거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교적 영역으로 넘어오면 실제로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보장하지만 보장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힘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것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존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네. 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반론을 할 수 있지만 예.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한번 좀 짚어봐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이 부분에 관해서 한일 간의 의견을 함께 접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도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질문하면 안 될까요? 나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가 네. 문제가 답이 될 수도 있고 해법이 예. 될 수도 있는데 정태근 의원 마지막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부가 그대로 따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있잖아요. 그게 뭔데요? 아니,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6,800억을 들여가지고 예. 징용과 징병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피해 보상권이 남아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얘기한 게 너무 늦게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기업에서 내고 우리 기업에서 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업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전후에 적산 기업들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배상이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 하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안이었는데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는 안이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위안부 재단이 해산됐기 때문에 이미 그 1+1에다가 한국적 기업에다가 정부가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면 대화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물밑으로는 2+2를 얘기한다고 해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의 원점은 일본이 빌미로 삼은 것에 대한 명분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부터 해결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확전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원점에 대한 방안, 그것도 저는 쉬운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그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의 문제도 있고 국내 정치 세력 간의 동의도 있는 문제고 하지만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종전시키는 방법은
원점으로부터 푸는 거다. 그리고 원점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1+1, 2+1 그리고 이제 2+2까지 들었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이 꿈쩍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원인을 나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을 자꾸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적인 무책임, 무성의, 그다음에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무능이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이러한 논리의 출발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있는데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더 토론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좀 무겁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경제해법인데요. 이 부분도 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죠.